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한번 걸리고 나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다시 뭔가 살짝 목이 칼칼한 게 이거 심상치 않다. 주말에는 다시 한번 요양 모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감기는 이렇게 또 다시 걸릴 수 있지만 이제 금리 인상은 더 못할 것 같죠? 밤사이에 파월 의장의 뭐 여러 가지 발언들 또 FOMC의 결과들을 잘 지켜보셨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래서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좀 플랫하게 움직이다가 팍 하고 한 번 더 또 팍 하고 두 번 정도 상승폭을 더 키우는 걸 확인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또 좋은 아침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좋은 아침이 아닌 좋은 아침이죠. 네. 기분이 좋죠. 다우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3대 지수가 모두 정말 시원스럽게 주가 상승이 지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계좌 드디어 100만 찍었다고 얼마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킹스맨님 계좌를 벌써 100만을 찍었다라고 하시는 분 인증해 주신 분도 계시고 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오늘 날씨는 좀 흐리지만 기분이 상쾌합니다. 도우님 컨디션 뭐 다 됐고 미장 폭등이 나서 안중에 없다. 굳이 또 이런 댓글을 남기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거는 인정합니다. 자, 오늘 제가 김문별님 8일 만에 안경을 썼나요? 그것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런 거 굳이 뭐 세지 않아도 되죠. 몇 번 만에 금리가 인하가 이제 될지 몇 번 동안 상승을 했는지 우리는 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 너무나 축하드릴 분들이 많네요. 자, 오늘 그래도 포레스트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항영 위원님께서 항상 이렇게 시장이 막 좋다라고 환호를 하고 뭔가 막 샴페인 터뜨리고 할 때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죠? 겸손할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뭐 그래야지 겸손할 텐데 저는 조금 더 좀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만에서 시작해서 5년 걸렸다라고 그러면서 100만을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시작하셔서 지금 100만 원까지 수익을 내셨다라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이우열님께서 국장만 산타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오겠죠. 오늘 또 만기일이라서 산타가 올지 악마가 올지 모르겠는데 마녀가 올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양심상 와야겠죠. 누구라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마감 상황 브리핑 쭉 해드리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지난 FOMC 때도 저희가 이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상이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요목조목 자세한 내용 정리해드리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볼까요?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상승했나 봤더니 차트를 한번 여러분 또 보시면은 제가 차트는 못 보여드리는데 정말 플랫하게 움직였어요. 막 주시하면서 어떻게 나올까 하는데 이제 성명서 발표 이후에 갑자기 팍 치솟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하면서 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확 치솟았는지 모르겠지만 팍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다우가 1.4%, S&P 500이 1.37%, 4,700선 넘었습니다. 다우는 37,000선을 돌파를 했고요. 나스닥은 1.3% 오르면서 14,700선을 돌파했고 러셀 2000도 마찬가지로 3.5%나 지수가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3대 지수뿐만 아니라 4대 지수까지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참 좋은 움직임이 보였는데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하며 3번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 19명 중 거의 만장일치 수준인 17명이 2024년 말까지 금리가 또 내려갈 것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하고요. 점도표 내용을 보면은 내년 금리는 세 차례 그러니까 0.7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저는 사실 처음에 그 2% 인플레이션 또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또 똑같은 얘기하네 하면서 좀 실망하긴 했는데 일단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단행할 가능성 있냐라는 질문에 낮다. 물론 no, never, ever 없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데 집중하고 있다. 요 얘기가 또 기폭제가 됐습니다. 또 연준이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우리의 화두가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그러나 아직은 이르다. 좀 살짝 눌러줘야죠. 너무 또 환호할 만한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발언도 했습니다. 사실상 긴축 사이클이 끝났음을 시사를 하면서 시장은 이렇게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채 금리도 뚝 떨어졌죠. 10년물이 거의 앞자리 3으로 바뀌는 줄 알았어요. 4.01, 02 이 수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이렇게 연준의 FOMC 관련한 내용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섹터별로 보면 11개 업종이 모두 올랐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하락하는 종목도 있었고 섹터도 있었는데 이러한 FOMC 결과가 전해지고 나서는 모두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을 하거나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도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오랜만에 그동안 계속 M7과 다른 섹터 핑퐁 했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M7 종목들부터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애플의 주가는 1.67%. 정말 강합니다. 예, 매우 강하죠. 그리고 반도체 쪽도 모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0.9%, AMD가 0.4%, 또 요새 잘 나가는 브로드컴의 주가도 1.6% 올랐고요. 퀄컴도 1.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구글과 메타도 각각 소폭 강보합권까지 올라갔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0.9%, 테슬라도 장중에 1% 넘게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200만 대 이상의 리콜, 차량 리콜 소식이 전달되면서 장중에 2% 가까이 빠졌는데 다시금 이내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저점 대비 거의 3% 가까이 오른 거죠. 0.9%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다 이렇게 초록불인데 유독 빨간불 하나가 딱 보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화이자인데요. 내년도 내년도 실적에 대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장중에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6% 넘는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라일릴리, 머크, 암젠 등의 종목들 모두 올랐고요. 존슨앤존슨도 초록불을 켜기는 했는데 이게 웰스파고에서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폭이 좀 낮았던 종목들은 이내 반등에 성공하면서 존슨앤존슨도 소폭 강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보자면 로블록스가 웰스파고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또 나타내면서 3% 이상 올랐고요. SC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거시적인 환경, 또 경쟁적 환경에 대한 상황 속에서 직원 225명, 한 11%를 해고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해고 소식은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2% 안팎의 하락을 보였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연료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죠.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플랫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비용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MSCI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맨날 우리 MSCI가 우리나라를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네 마네 이러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기업이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4% 이상 올랐습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초록불이 참 많이 들어온 시장인데요. 과연 이번 FOMC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꼼꼼하게 해석해 봐야 할지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상상인 증권 신하울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 어저께 알림이 막 뜨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11월 어느 해인지 기억이 저는 명확히 나지 않지만 제가 이제 다이어리 선물을 우리 월모브 가족분들께 쐈잖아요. 미리 다 이제 주문을 해놨고요. 어제 알림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 예약 저희가 그 프리오더를 받았던 거잖아요. 쫙 이제 다 배송이 시작됐다고. 아마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안에 다 받지 않으실까. 요거 받고 나서 선물 받았다 좋아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너 1년 내내 좋은 일 한 번이라도 했니? 좋은 일 해 하면서 이렇게 같이 URL도 공유해 주시는 그런 훈훈한 우리 월모브 가족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오늘 여러분 접속을 많이 하셨는데 이 좋아요 수 이거 실합니까? 지금 다들 뉴욕 증시 상승 환호 막 이러면서 기분만 좋으시고 좋아요 버튼을 이렇게 안 누르시면 전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 좋아요 버튼 좀 꾹꾹 눌러주세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함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상상이증권 신월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도 수고해 주셨고 네. 예,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네. 함께해 주시네요. 대단히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였어요. 네, 전반적인 내용을 딱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좀 보셨는지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용보다도 사람에 대한 생각을 좀 네. 새롭게 해봤습니다. 사람이요? 네, 어떤 사람이요? 그분이요. 파월 의장이요? 네. 왜요? 아니 이렇게 팔색조인 면모가 있었나? 팔색조? 네, 카멜레온처럼. 참 9월, 11월만 하더라도 사람 애간장을 태웠던 사람이 네. 이렇게 또 시장이 기대하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네. 뭐 이러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하루였었고요. 정치하려나? 금기어라서 출마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네. 네. 뭐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말해주는 FOMC였습니다. 네.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특히나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네. 그 단어가 드디어 나왔죠. 그 힌트를 주지 않았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 네.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인하 얘기는 있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아직은 뭐 조금 철벽남처럼 금리 인상 가능성 다 배제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인하 논의 있었다. 만약에 파월 의장과 이런 이제 FOMC 이런 금리처럼 연애를 한다면 너무 나쁜 남자. 정말 매력이 많지만 네.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나쁜 남자. 그러나 헤어질 수 없는. 정치 얘기는 금기어지만 네, 연예계는 워낙에 괜찮죠? 엘리트이시고 그쵸. 뭐 다양한 법률부터 금융계에서 네. 이제 관의 명예까지 있으시니까 그쵸. 매력남이시죠. 네. 매력남인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도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회의에서 우리 또 한국 민족이 참 좋아하는 숫자죠. 네. 3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왔어요. 네. 337 박수는 아니었고 네. 333인 그런 결과를 보였다는데 맞습니다. 3에 대한 의미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 복삼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복삼. 네,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가 3회 정도. 3회. 이제 횟수가 늘어난 부분을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를 했다라는 네. 것은 그만큼 시장과 연준의 인식의 괴리에 대해서 좁혀가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은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시장이 맞았죠. 5.5%에서 연말 기준금리가 마무리되는 흐름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의 때까지는 점도표가 새롭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월 거를 복기를 해본다라면 연말 기준금리가 5.15 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5.25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5.75에서 5.25 내년도에 금리 인하는 총 2번이고 네. 금년도에 금리 인상이 한 번 남아 있으니까 지금 금리 레벨보다 한 번 정도밖에 안 낮아진다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벨이었었는데 네. 올해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금리가 동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안 했고 네. 인상은 안 했는데 금리 인하는 내년도에 2번이 아니라 3번. 네.
3번 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러면 우리는 3번보다 더 많이 5번 정도 오르고 네 3번 받고 2번 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분기의 1회 인하가 아니라 네. 이제 2분기부터는 막 달리겠다. 금리 인하를. 인하를 팍팍팍 해야 된다. 네, 그런 근데 흐름으로 갈 가능성에 이거 대해서 시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0.75%라고 해서 0.25씩 3번 인하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올릴 때 네. 0.75씩 올렸잖아요. 네. 그럼 내릴 때도 0.75씩 내릴 수 없나요? 아니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음. 굉장히 경제 상황에 대한 급변이 나타나야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렇게 내릴 수는 있지만 경기보다 물가가 중국처럼 네. 어떤 디플레어와 같은 상황이 나온다라면은 지금은 긴축 사이클의 피크 또는 고점 부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되게 질문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if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니까 그러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일 못한다. 일 못한다.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시나리오별로 하되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베이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각 위원들이 점도표를 어떻게 찍는지도 굉장히 상세히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망은 이렇게 나가지만 네. 결국에는 우리 연준을 구성하는 인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각각 점을 찍어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굉장히 부연 설명을 한 것은 네. 그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까 매력남인 동시에 철벽남으로서의 그 입장을 여실히 들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3번 연속 동결 그리고 내년에는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점쳐볼 수 있었고 3% 물가 끝 요 내용으로 333.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3자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3배짜리 레버리지 투자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어제 국채금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또 뭐 TMF 뭐 이런 거 투자하셨던 네. 분들 환호를 네. 지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 3번 인하. 이게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네. 제일 빨리 이야기하는 쪽은 뭐 3월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또 3이네요. 그리고 2분기 중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6월 정도 이야기하는 쪽도 있었고 네. 아니다. 쭉 금리 이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다가 하반기 연말 다 돼서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쪽도 있는데 우리 신월 팀장님은 어느 쪽이 가장 좀 높은 확률을 보십니까? 저도 3을 좋아하는데 네. 이번엔 3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월은 좀 급하다. 네. 그러면 이제 FOMC가 언제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2분기에서는 5월하고 6월에 있고요. 네. 그리고 3분기에는 지금 보통 여름 8월 9월로 알고 있는데 한번 7월인지 8월 한번 날짜는 확인해 봐야 네. 되겠습니다만은 7월 말 또는 8월 초일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CME 페드 워치에서는 5월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5월.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3월에 금리 인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쵸. 인하 첫 개시일에 대해서. 그런데 좀 딜레이가 되었고요. 아마도 이번에는 조금 3월과 5월에 안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장의 흐름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나온 성명문을 읽어본다라면은 인플레이션은 1년 동안 완화됐다. 네. 좋은 얘기죠.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고 긴축 정책의 영향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remains elevated 여전히 높다. 그러니까 상승률, 증감률 자체에 대해서는 둔화되는 게 맞는데 높아진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물가에 대해서 자신감은 가졌지만 확신을 가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결국에 내년도 1분기에는 동결로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겠고요. 이러한 흐름이 전개가 된다라면은 내년도 2분기 중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첫 금리 인하는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첫이라는 건 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네. 점도표와 SAP 주요 지표 전망치가 나오는 회의는 분기의 두 번째 회의. 즉 3, 6, 9, 12월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하면서 점도표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면적으로 업데이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FOMC 때 점도표에서 내년도 금리 인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4번 정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2024년에. 근데 네. 9월에 갑자기 2번이 사라지고 네. 2번밖에 안 남았었는데 맞습니다. 다시 하나가 또 부활을 한 거예요. 네. 그럼 또 시장에서는 다음 3월에는 하나 더 부활하지 않을까? 다음 네. 6월에는 또 하나 더 부활하지 않을까? 네. 저는 또 그렇게 좀 기대를 하는데. 네. 그렇게 그래서 되면 결국에 5번. 좋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전망치가 어떠하냐면요. 네. 방금 말씀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금리 인하 횟수를 2번을 싹둑 잘라버렸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레벨을 내리면서 3번으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25년은 이번 점도표에서 3.6%로 제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4년은 0.5%를 내렸는데 25년은 0.3밖에 안 내렸거든요. 근데 9월 달에는 6월 달 대비해서 올린 폭이 네. 24년 0.5, 25년 0.5. 그러니까 대폭 다 올려놓고 24년은 되돌려놓고 25년은 조금 되돌렸거든요. 그러니까 6월과 9월의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완벽하게 어떤 과거의 흐름, 우리가 기대감을 부풀렸었던 그 시점까지 가기에는 다소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저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통해서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국 달러가 102 레벨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미국 달러가 내려가면은 신흥국가 선진국 중에서 달러를 제외한 기축통화국의 증시와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채 변동성 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상관계수가 최근 6년간 0.8이었는데 최근 3년간 0.9까지 올라갔어요. 그 말인즉슨 달러가 강해지거나 내려갈 때 변동성도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러가 조금 내려가고 있죠. 네. 그러면은 변동성 지수가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 시장의 안전한 특성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채권 지수의 변동성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불안정하다라는 네. 거고 연준 스탠스마저 긴축이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손실의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 들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레벨은 100포인트를 상회하는 게 지금 44에서 45주 정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금리가 쭉쭉 빠진다? 레벨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했겠지만 여기서 더 내려가서 달러도 약세, 채권도 강세, 채권 강세가 되고 나면 증시까지 온기가 확산이 될 텐데 아직은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조금 뭔가 불안하다. 네, 불안하다. 부족하다. 네, 부족해서 조금 충분하기까지는 시간이 약간은 더 필요할 것이다. 그 부족함 중에서 뭐가 하나가 탁 달라져야 이게 딱 뭔가 딱 오늘 힌트가 퍼즐이 나왔죠. 맞을까? 금리 인하 할 거다.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얘기를 내년 1분기 정도에 네. 성장이 지금 우리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선방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성명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스트롱 페이스에서 조금 둔화되고 있어. 3분기보다. 이러한 부분들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과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지만 여전히 좋다라고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조금 깔아앉으면서 물가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미국채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면 수급하고 경기인데요. 물가 때문이었지 경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게 아니었거든요. 물가를 봐야 되는데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 폭만 보고 있으면 이거는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봤어야 되는 거고 이제는 경기를 봐도 되는데요. 이제 많이들 보고 계시지만 미국채 2년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여전히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이에요. 이게 더 벌어져야지 네.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노랜딩도 아니고 하드랜딩도 아닌 소프트한 랜딩일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더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금리 인하 그래서 언제 하는데? 그러니까 언제? 요거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잘 안 보시는 스프레드인데 뭐예요? 미국채 3월물 대비 2년물 금리 스프레드를 보면 되고 아, 초반에 예전에 네. 그걸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네. 그 파월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3월물과 그 2년물을 네, 봐라. 맞습니다. 근데 보통 2년, 10년을 많이 보시고 네. 3월 대비 10년을 많이 보시는데 3월 대비 2년물 금리 스프레드를 보면은 금리 인하 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나와요? 네, 지금 마이너스 90bp까지 벌어졌거든요. 네.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00년과 2019년도는 이 0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네. 5개월 있다가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11개월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07년도에는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달에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냐? 그 말이 아니라 00년, 07년, 19년도는 이미 금리 동결이 된 이후에 이 신호가 나왔고요. 지금은 금리 동결이 안 되었다가 지금 3회 연속 금리 동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3회 연속 금리 동결이 되었던 지난 11월, 9월로 갔을 때를 기점으로 12개월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최소 늦어도 내년도 3분기엔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이고 너무 늦네. 지금 이러한 시점을 고려했을 때 네.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하는 5개월과 12개월의 사이면 한 9개월이네. 그럼 9월 더하기 9개월 더하면은 내년도 2분기가 산출이 되겠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5월 아니면 6월이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폭이 더 확대가 된다. 네. 라고 하면은 시점은 더 빨라질 수 그 있겠죠. 마이너스 폭이 확대가 되는 뭐 요인들이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그 확대가 되죠? 오늘처럼 오늘 가장 만기물별 금리가 많이 내려간 게 미국채 2년물이거든요. 네. 2년물이 오늘 마이너스 28bp가 지금 내려가는 것까지 네. 보고 왔는데 이게 2년물이 더 내려가면은 3월은 연준의 기준금리에 걸려 있거든요. 네. 2년이 통화정책에 민감한 선행 지표인데 2년물이 더 내려가면은 3월은 여기 있는데 2년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면은 네. 오늘처럼 마이너스 90bp가 됐고 우리 더 금리 인하에 배팅할 거야라고 해서 2년을 더 이제 롱을 들어가게 되면은 더 내려가겠죠. 그럼 역전폭이 더 커지겠죠. 네. 그랬던 부분이 올해 2분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극대화되었었거든요. 그때는 마이너스 100bp를 하회했었습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금리 인하의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랬다가 이 좁혀졌던 게 마이너스 30까지 갔었습니다. 되게 이게 변동폭이 9월 달. 크네요. 올해 변동폭이 150bp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00이라는 거는 다시 우리가 기대했던 네. 긴축에서 완화까지는 아니고 긴축에서 중립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이에 대해서 가격도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지표가 되겠습니다. 3개월과 2년물 네, 맞습니다. 그 갭이 얼마나 많이 더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한 5월에서 6월 정도로 계속해서 네. 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연착륙 네,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뭐 지금 당연히 스프레드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네네. 연착륙이라고 하면 이제 소프트한 랜딩인데요. 올해 그러니까 우리 롤러코스터 타면은 내려가면은 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내려가는 게 강하면 올라가는 것도 강하잖아요. 그쵸. 지금 사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약간 기자분들이 막 질문을 자꾸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좀 달라는 식으로 당연하죠.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시장 참가자도 그랬고 우리 모두들 연초만 하더라도 침체가 오래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자꾸 얘기를 했었거든요. 파월이 그동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뿜뿜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너네 경기 침체 온다며 내가 안 온다고 했지? 네,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봐 안 왔잖아 하면서 올해 이번에 지표를 낸 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6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 내년도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년도는 1.5에서 1.4로 내렸습니다. 왜 내렸죠? 즉,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의 강한 성장 동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부분들이 과열로 가면은 좋지 않다. 우리는 안정적인 성장을 원한다라는 여러 멘트들을 했었고 이런 질문도 했어요. 내년도도 만약에 더 좋으면 잠재 성장률보다 더 높으면
이거 금리 인하하는데 뭐 방해 요인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그건 또 방해 요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보고 네, 결정할 수 인플레나 있어. 성장이 조금 좋으면은 좋은 대로 우리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둔화가 되는 거는 맞다. 그렇지만 침체는 아닐 것이고 과열도 아닐 것이다. 잠재 성장률도 조금 높아졌을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네. 크게 개의치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 훈훈함이 우리 이제 산타랠리 또 국내 증시, 한국 증시까지 좀 달궜으면 좋겠는데 이제 미국 끝났고 유럽 쪽에서 네. 영국하고 ECB 결정이 좀 남아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통화 정책의 주간인데요. BOE는 크게 뭐 사실 미국, 캐나다, 영국이 약간 한 동맹이라고 본다라면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영국의 특징상 인플레가 강했었던 만큼 아직 물가와 경기를 동시에 금리 인하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동력을 찾기는 조금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ECB가 문제입니다. ECB가 지금 물가 때문에 금리를 뒤늦게 4.5%까지 올렸습니다. 그랬다가 동결이 들어갔는데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연준보다 형님처럼 먼저 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은 늦게 했는데 네. 인하는 먼저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더 급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 예상 지수와 현황 지수가 다 예상치보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독일이 터줏대감이니까요. 그리고 유로존의 핵심은 어느 국가인가요? 유로존의 핵심이요? 네, 독일이요. 독일이죠. 네. 그리고 빼면 섭섭해하는 프랑스 있잖아요. 프랑스도 있죠. 예, 독일하고 프랑스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있는데 스페인, 이탈리아는 PMI 지수가 중립선인 50보다 소폭 낮은 40 중후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40 레벨 내외에서 지금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 잡으려다가 경기가 다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고 물가도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상승률이 더 올라가진 않으니까 물가에 대해서도 잡아야 되지만 경기를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ECB는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도 1분기 전후로 빨라지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미국은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덜하죠. 미국 잘 네. 살잖아요. 어메리칸 네. 퍼스트, 뭐 미국으로 다 가고 리쇼어링 하면서 아주 맞습니다. 쪽쪽쪽 다른 나라들의 뭔가 그 성장률을 빨아먹고 있는. 주식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가지고 경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더 빠른 금리 인하를 할 수 네.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상황 봤을 때 연말이니까 내년도 자산 배분의 그 포트폴리오를 또 어떻게 좀 짜는 게 좋을지. 네, 드디어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를 반성을 많이 했었는데 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틀려서 사실 이 부분은 뭐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그럼요. 내년도에는 예. 금리 인하가 됩니다. 되죠. 네, 됩니다. 예. 금리 인상이 될 때 가장 먼저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자산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죠? 채권의 주적은 물가. 물가는 금리에 연동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던 자산은 채권 시장이었고요. 선진 국채부터 하면서 금리 레벨이 쭉쭉 올라가면서 사실 금리 채권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이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으면은 장기채 배팅을 했었는데 올해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었죠. 지금 급 반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달 사이에 수익률은 엄청났을 것 네, 같은데요. 엄청났죠. 그러니까 이제 무릎에서 사신 분은 굉장히 좋았겠지만 네. 그 이전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기채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가장 먼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지 않았던 자산이 증시였거든요. 증시가 22년도 초부터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말씀하시는 우리나라와 미국은 그래도 미국은 선방은 했지만 선방적인데. 선방해서 좀 증시 자체 네. 수익률은 그렇게 안 좋았다가 올해 좀 나쁘진 않았었죠. 10% 내외의 수익률을 보였으니까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자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포트를
달러가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아까 무브 인덱스와 달러 인덱스 상관계수 0.9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브 인덱스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은 채권 시장의 금리 인상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달러가 계속 올라갔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달러가 반락할 때가 되었습니다. 달러 자산에 대한 달러 자체에 대한 비중도 조금 줄일 것이고 달러 이외의 자산에 눈을 돌릴 때가 서서히 도래한다. 그런데 펀더멘탈과 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달러 이외에 유로존, 유로화 하면 유로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딱 지금 봐도 금리 인하. 그러면 유로존 조금 빼고요. 일본은 뒤늦게 이제 YCC 폐지나 일드 커브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일본 빼면은 기축통화국에서 유로화와 일본 엔화 빼면은 별로 남지가 않고요. 그럼 우리는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웃을 수 있는 게 비기축통화국에서는 이게 프록시 통화인 동시에 굉장히 선진국에 가까운 경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증시와 채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증시, 한국 채권. 원화 채권. 네. 그리고 증시야 이제 위험 자산에 속하지만 그래도 달러 자산, 달러 레벨이 반락을 하게 됐을 때 수익률이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요. 채권은 그럼 국채 가지고 이거 수익률 낼 수 있겠어요? 뭐 이러는데 네. 크레딧물, 회사채, 비국채 회사채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인하를 할 때는 회사채에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국채만으로는 보통 우리가 시장 경제 자본주의에서 남들만큼 벌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잖아요. 남들보다 더 벌어야지. 그렇죠. 실제. 남들보다 더 좋으려고 이제 위험을 리스크 테이킹을 하게 기견의 되는데 인생 살면 안 되는데. 예. 비국채는 조금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채는 비국채. 비국채. 네, 그러니까 회사채, 하이힐드 네. 이런 채권에 투자를 할 때는 금리 인하가 될 때는 디폴트 레이트, 부도율이나 위험 가산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유동성 주입 이전에 경기가 안 좋은 신호들이 나오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계 기업들에 대한 양극화가 펼쳐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보다는 좋은 수익률을 내고 싶을 때는 회사채로 눈은 돌리되 회사채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것과 조금 위험한 게 있잖아요. 그때 비교적 안전한 것을 테이킹하시는 것이 국채에 대한 수익률을 좀 보존하는 동시에 안정성을 가미하고요. 증시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서 다변화시키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사후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되면 부동산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리츠나 부동산 현물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 관점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느리게 후행적으로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건 전국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츠나 이런 부분도 조금 뒤늦게 반영이 될 거고 부동산 내에서도 선행지표적인 성격을 지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 있으나 지수 기준으로는 조금 더 느리게 유가증권보다는 아무래도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리츠는 금리 레벨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우리 완화적인 통화 정책 할 거야라고 할 때 조금 눈을 돌리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명확한 뷰가 나왔을 때 그때 네.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채 장기물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네. 무릎에 사신 분들은 좋겠지만이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구간이죠? 허리인가요? 아니면 뭐 어디까지 올랐죠? 네, 지금 이 정도면은 허리 배꼽? 여기까지 네, 올라온 건가요? 네. 어깨는 아닌 거죠? 어깨는 아니고요. 아. 왜냐면은 항상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미국의 10년물이 선반영해서 내려가는 모습들을 네. 보였고 물가가 메인이면은 안 내려갑니다. 근데 경기로 제가 막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기로 시선이 이동했을 때는 경기 둔화에 대한 배팅은 장기채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5%대여도 시장금리는 4%, 3%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은 되나 역전폭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준금리 인상 얘기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인하 그리고 그 인하의 폭이 얼마나 더 조정이 되는지 또 언제 인하를 정말 하는지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대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첫 번째 인하가 나타나게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상상이증권 신월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